썰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일산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본가는 부산이지만 직장 때문에 서울로 올라와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 일산에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결혼하고 5년 정도가 지났을 때까지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것만 제외하면 나름 행복한 결혼이긴 했습니다. 눈치가 없어서 할 말 못할 말 못 가리는 성격 때문에 답답한 순간이 없진 않았지만 시누이가 어느 정도 보완을 해줘서 아무런 불만이 없었네요. 처음 결혼할 때 시댁이 가깝다는 건 정말 최악이긴 했어요. 조건에 맞는 신혼집을 구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였지만 시댁과 10분 거리라는 건 아마 다들 피하고 싶어 할 겁니다. 더구나 시누이를 처음 봤을 때는 이혼하게 될 가능성까지 생각할 정도였어요. 대체로 시댁 식구들 전부가 솔직한 편이었는데 솔직함의 강도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남편이나 시부모님도 어쩌지 못하는 불같은 성격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바로 내뱉어버리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문제는 그런 성격을 알게 된 것은 신혼여행을 다녀와 인사를 드릴 때였다는 거고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이렇게 집도 가깝고 하니까 우리 서로 편안하게 그렇게 오가면서 지내자. 너도 날 엄마라고 생각해. 나도 딸처럼 대할 테니까. 알겠니? 하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시누이가 굳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죠. 난 다시 태어나면 엄마 딸하기 싫은데? 오빠 이혼시키고 싶어서 그래? 있는 딸한테나 좀 잘해줘. 멀쩡한 다른 집 딸한테 부모 대접받을 생각하지 말고. 이에 시어머니의 눈은 거의 2배로 커졌고 남편은 늘 있는 일인 듯 한숨을 푹 쉬더군요. 시어머니는 이를 꽉 깨물면서 시누이 옆구리를 툭툭 찌르며 입을 열었어요. 새아가가 진짠 줄 알겠다. 장난을 왜 이런 상황에 치고 그래? 그리고 엎어주면 코도 할 거리에 사는데 친하게 왕래하는 건 당연하지. 하지만 시누이는 눈치 따위는 보지도 않고 대꾸했습니다. 엄마, 10분이든 10초든 엄마가 가깝게 지내려고 하면 둘 사이가 멀어진다는 거 꼭 알아도. 결혼을 했으면 새로운 가정이 생긴 건데 왜 엄마가 거기서 또 엄마를 하려고 그래? 그 일로 시댁은 언성까지 높아지고 말다툼까지 일어나더군요. 단순한 사과만 보면 저를 돕는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시누이의 막말은 제게도 예외는 없었어요. 식사를 간단하게 하고 과일을 깎으려고 하는데 제가 제대로 깎지 못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러워. 사과를 손으로 만들어요. 잘하지 못하면 못한다고 하면 되는 거지. 뭘 하겠다고 그걸 주물거려요. 그 말에 남편이 끼어들어서 야, 넌 좀 가만히 있어. 그래도 노력을 하는 건데 그걸로 사람을 무안을 주냐? 하며 저 대신 따져주더군요. 평소에 눈치라고는 전혀 없던 남편이 나서주니 고마움에 눈물이 찔끔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보기 좋게 시누이의 물음에 날아가 버렸죠. 노력이 뭐, 노력하면 맛있어져? 그게 무슨 맛인데? 짠맛? 단맛이야? 이제 대충 시누이의 성격이 어떤지 예상이 되시나요? 좋게 말하면 솔직한 성격이었고 나쁘게 말하면 정말 무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진짜 상처가 많이 되었고요.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저는 시누이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말투도 쌀쌀맞고 남한테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감정이라고는 전혀 없는 것 같긴 해도 답답했던 걸 시원하게 풀어주는 것에는 최고였거든요. 수시로 저희 집을 드나들던 시어머니를 막아준 것도 시누이였고 얘가 친척들이 상의해서 제사를 지내기로 했을 때 돈 주고 절에 맡겨버린 것도 시누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 좋아할 수가 없었다고 해야 정확하겠네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딱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아이 문제였습니다. 임신 계획까지 해서 낳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생기지 않았고
결국 두 번째 시험관까지 갔는데 남편이 협조를 잘 해주지 않았을 때였어요. 몸도 정신도 너무 힘든데 남편까지 도와주지 않으니 우울해서 혼자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남편 생각은 이랬죠. 애는 하늘에서 정해주는 거라고 생각해. 무슨 시술이니 뭐니 그렇게까지 해서 아이를 낳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 그냥 생기면 낳고 안 생기면 안 낳으면 그만이잖아. 저는 그 말에 반박을 했습니다. 시기라는 게 있잖아. 내 나이도 그렇지만 일단 우리 둘 다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이 시기가 아니면 나중에 낳기 힘들어진단 말이야. 우리 회사 바쁠 때는 출장도 잡고 주말도 반납하는 거 알면서 그래? 그리고 내가 힘들지 왜 당신이 힘들어? 그래, 당신이 힘들지. 근데 보고 있는 나도 스트레스 받아. 내가 무슨 애 낳는 기계라도 된 것 같고 날짜까지 정해야 한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고 치욕스럽다고. 누가 계속 그러라고 했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어쩔 수 없다는 그 말을 거의 1년을 들었어. 시험관이 이번이 두 번째잖아. 나도 힘들다고. 왜 당신만 계속 힘들다는 식으로 말해?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안 낳아도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하셔. 나도 꼭 아이가 있을 필요도 모르겠고. 당신 말처럼 맞벌이 하면서도 아파트 대출금 갚는다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애? 애는 그냥 낳아. 요즘 애 하나 키우는 양육비가 얼마라고 생각해? 우리나라 기초 사교육비만 잡아도 억이야, 억대. 아직 낳아서 키우는 것도 아닌데 왜 돈 걱정을 먼저 해? 그래서 벌잖아. 벌지. 난 지금이 좋다고. 자유롭고 즐거워. 지금에 만족하는 게 그게 나빠? 난 솔직히 아예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누가 나쁘다고 했어? 그리고 나중에는 낳고 싶어도 못 낳아. 그때는 어쩔 건데? 뭘 어째? 내가 그때 가서 당신 탓할 거라고 말하는 거야? 절대 아니거든. 날 몰라? 당신 진짜 이기적이다. 당신만 아니면 된다는 거네? 내가 많은 걸 바래? 그냥 함께 노력 좀 해달라는 거잖아. 노력했잖아. 근데 결과는 없었고 이만하면 충분한 거 아니야? 서로가 이기적이다 계산적이다 싸우다가 결국 남편은 누가 봐도 객관적인 신우이에게 물어보자는 식으로 나왔어요. 저는 당연히 거부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신우이가 할 말이 어떤 건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고나마나 노력에 밥 먹여주냐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할 거라고 추측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막무가내로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설명했고 모두가 다 들을 수 있도록 스피커로 바꿔서 대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신우이가 거기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오빠, 이 정도도 혼자 해결 못할 거면 결혼을 왜 했어? 그리고 언니가 힘든 거 알면 협조를 해야지. 오빠까지 같이 힘들게 하면 어쩌자는 거야? 그리고 애를 안 낳을 생각이면 애초에 결혼 전에 이야기를 끝냈어야지. 그런 말도 상의도 없이 갑자기 돈 많이 드니까 안 낳아도 된다고? 그럼 오빠는 아파트 대출금 같이 갚으려고 결혼한 거야? 그게 목적이면 잘했네. 그렇게 말하는 소리에 남편이 발끈해서 제게 했던 말을 그대로 했죠. 애는 자연스럽게 가지자는 거지. 하늘이 정하는 일을 병원까지 가서 할 필요가 있어? 그러자 신혜인은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습니다. 네. 그래. 오빠는 병 걸리면 병원 절대 가지 마. 하늘이 정해놓은 목숨을 더 연장해서 뭘 하겠어. 아, 그 전에 일도 그만둬. 이참에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베개 삼아서 살아보지 그래. 저는 지금도 신혜이가 말했던 그 대사만은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정말이지 그 순간 제겐 신혜이가 하늘이었고 신이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신혜이가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자 못 이기는 척 협조를 하긴 하더군요.
하지만 억지로 했던 두 번째 시험관은 결국 실패했고, 저는 그 뒤로 깊은 우울감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당시에는 너무 답답했어요. 서울에서 알고 지낸 사람들도 좋은 사람들이었고, 신의 역시도 제게 고마운 사람이었지만, 막상 고민을 털어놓을 친구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고향인 부산에는 어린 시절부터 단짝인 친구들이 많았지만, 다들 각자 가정을 이루고 있어서 찾아가는 것도 만만치 않았고요. 한데 그런 제 앞에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이 나타났죠. 야, 너 나 기억하지? 우리 고등학교 같은 반이었잖아. 회사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나오는 길에 딱 마주치게 된 사람은 저를 바로 알아봤다며 제 이름까지 부르며 제 발걸음을 세웠어요. 하지만 저는 한참 후에나 기억이 났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죠. 저와 접점이 전혀 없고 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학교에도 그룹이라는 게 있어서 끼리끼리 어울리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주로 얌전하게 웃고 떠들기만 하는 무리에 속해 있었던 반면 그 친구는 소위 잘 나가는 무리의 중심에 있는 아이였어요. 지금이야 화장을 하고 교복을 줄이는 게 보편화가 되어 있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아이는 늘 화장을 하고 다니며 시끄럽게 떠들곤 했었네요. 그리고 다시 만났을 때도 그때와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짙은 화장과 옷차림은 깜짝 놀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인정할 건 인정하고 들어가기도 했어요. 예전에도 지금도 예쁘긴 진짜 예쁘다는 걸 말이에요. 저는 어색하게 인사를 했는데 그 친구는 저를 보면서 너무 반가워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번호 교환을 했고 식사를 하자는 형식적인 말만 오갔네요. 보통 이런 경우 10이면 9은 연락을 잘하지 않는데 그 친구는 달랐어요. 헤어지고 몇 시간 뒤인 저녁에 식사를 하자며 연락이 왔거든요. 초반에는 안 친한데도 이렇게 연락을 하는 걸 보면 결혼을 예정 중이거나 보험을 팔려고 하는 건가 하는 의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는 내내 제 안부를 묻고 오래전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추억에 잠기기만 하더군요. 말을 어찌나 재밌게 잘하는지 시간 가는 줄도 몰랐고요. 그래서 식사 후에 집 가는 길에 우울했던 감정도 싹 잊게 되었네요. 그 뒤로도 문자로 거의 매일같이 대화를 했고 늦은 시간에 퇴근을 할 무렵이면 친구가 어김없이 전화를 걸어주곤 했어요. 딱히 할 말이 더 있어서가 아니라 무사히 제가 들어가는 걸 확인하겠다는 게 목적이었고요. 그렇게 알아가다 보니까 이 친구 정말 진국이더군요. 예쁜데도 털털한 성격에 공감도 잘해주고 무엇보다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줬습니다. 그 중에는 제 임신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어요. 친구는 그때 본인의 이야기를 제게 들려줬습니다. 나도 사실 이번이 두 번째 결혼이야. 아이 문제라는 게 정말 이혼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더라고. 저는 그 말에 조금 놀라서 물었어요. 이혼을 했었어? 왜 그간 말을 안 했어? 아니, 애초에 결혼을 했다니? 나는 사실 네가 미혼인 줄 알았거든. 말하고 싶긴 했는데 아이 생각이 나서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 그래서 최대한 말을 안 한 거지. 전 남편과 나 사이에 애는 둘이야. 남편은 아이를 원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다퉜었어. 이후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재혼을 한 거였고. 아, 그럼 애들은 너 혼자 키우는 거야? 어? 아, 그치. 근데 내가 재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은 친정에서 맡아주고 있어. 조만간 데리고 와야 하는데 그이랑 내가 아직 자리를 못 잡아서 집도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지금도 눈만 감으면 애들 생각에 미칠 것 같아. 그래도 어쩌겠어. 현실적으로 내가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입장이니까.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다.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런 사람은 애초에 결혼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건데. 친구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어보니 정말로 안타깝긴 했습니다. 시작은 아이를 낳는 문제부터였다고 하더라고요. 낳은 뒤에도 전혀 돕지 않아서 혼자 힘으로 아이들을 키워야 했고, 그 뒤로 자주 다투기 시작했다더군요. 그러다가 그게 남편의 외도로 이어지면서 이혼까지 가게 된 거였습니다. 어느 정도는 제가 하는 고민과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상담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특히나 남편과 다툴 때면 술 한잔하면서 고민을 털어놓았죠. 하지만 남편이 아이를 가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말까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게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게 힘들고 남편이 돕지 않는 것에서 오는 갈등 정도로만 털어놓았죠. 전부 드러내지 않은 일부의 상담이긴 했어도 든든하긴 하더라고요. 늘 제 편이 되어주고 어느 누구보다 자신의 일처럼 함께 화를 내주기도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함께 여행을 갈 정도로 친해졌어요. 휴가철에 맞춰서 부부 동반 여행을 함께 가면서 친구 남편인 재훈 씨와도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늦은 새벽에 울면서 친구가 전화가 왔고 저는 놀라서 친구가 있는 곳까지 달려가게 되었네요. 제가 갔을 때 친구는 비를 쫄딱 맞은 상태로 제게 안기며 나 사기당했어. 어쩌면 좋아? 나 이제 망했어. 정말 죽고 싶어. 하고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친구의 남편이 떠올라 물었죠. 너희 남편, 재훈 씨는 어쩌고? 내가 사기를 당했으니 나한테 화를 내고 소리까지 지르고 그랬어. 그렇게 나가서 내 전화도 안 받아. 나 어쩌면 좋아? 집에서도 쫓겨났고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만 들어. 나 죽을까? 그냥 한강에 가서 죽어버릴까? 솔직히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었어요. 잘 될 거다, 꼭 돈 돌려받을 수 있을 거다. 함께 알아보자면서 토닥이는 게 전부였네요. 그리고 계속해서 죽고 싶다는 친구를 혼자 둘 수 없어서 저희 집에 데리고 갔습니다. 조금 진정이 되고 난 이후에 경찰서에도 가고 변호사도 만나자며 설득도 했고요. 저는 일단 친구에게 갈아입을 옷을 주고 작은 방에서 재웠습니다. 당장 다음날 출근을 해야 했기에 남편을 깨워서 대충 상황만 설명하고 앞으로 어찌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잠이 들었죠. 그런데 바로 다음날 아침 음식 냄새에 저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주방에서 친구가 앞치마를 입고는 저희 남편과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친 친구는 제게 손을 흔들면서 말했죠. 일어났어? 얼른 와서 아침 먹어. 아침 먹고 출근해야지. 저는 자리에 앉으면서 네가 왜 이런 거래? 우린 아침도 안 먹고 넌 내 손님인데 이런 시골할 필요는 없어. 하며 고맙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꾸했어요. 이 정도는 해야지. 당분간 신세 지는 사람이라면. 앞으로는 아침이랑 저녁은 내가 알아서 할게. 그냥 집에 두는 가정부?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니까. 어? 당분간이라니? 그게 무슨... 나 갈 곳 없어서 여기 데리고 온 거 아니었어? 그건 그렇지. 근데 이 사람이랑도 상의가 안 된 거고. 그리고 솔직히 나는 어제만 잠깐인 줄 알았거든. 재훈 씨도 순간만 화가 나서 그런 걸 거야. 몰랐네. 하지만 재훈 씨 화가 너무 난 것 같았어. 이혼 이야기까지 했고. 더구나 난 혼자 있는 게 무섭고 나 진짜 갈 곳이 없거든. 여기 내 친구라고는 너뿐이야. 그래서 당분간만 신세 좀 지고 싶었는데 어떻게 안 될까? 정말 죽은 듯이 지낼게.
응? 순간 말문이 막혀서 어정쩡한 표정을 지었고 친구는 울적한 듯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눈치 없는 남편이 밥을 열심히 먹으면서 말하더군요. 난 아무 신경 쓰지 마. 괜찮으니까. 된장찌개 진짜 맛있어요. 이게 맞나 싶었지만 저는 친구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긴 했습니다. 좀 갑작스럽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라 당황하긴 했지만 당분간 함께 있는 게 싫지 않았어요. 그 뒤로도 일주일 정도는 정말 괜찮았습니다. 요리를 정말 잘하기도 했고 제가 시키지도 않은 집안일까지 대신해줬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묘하게 기분이 나쁜 순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경찰서에 같이 가서 사기꾼을 잡는 것에 도움을 주겠다고 해도 친구는 그걸 거부했고 일을 해보는 걸 제안하면 그건 역시 싫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마치 그 상황 자체를 이겨낼 생각이 없는 듯 했네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옷차림이 가장 거슬렸어요. 당시는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고 저희가 살던 아파트가 연식이 오래되어서 꽤 추운 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친구는 거의 반쯤 헐벗은 채 돌아다녔거든요. 어떨 때는 다리만 훤히 내놓고 또 어떤 때는 가슴이 반쯤 보이는 그런 옷을 입기도 했습니다. 평소 옷차림이 대부분 그런 스타일이었기에 지적하기도 모호해서 저는 최대한 기분 나쁘지 않게 돌려서 이런 식으로 말했죠. 너 춥지 않아? 여기 바람이 많이 들어와서 좀 추운데. 그렇게 입으면 감기 걸려. 이 정도가 뭐가 춥다 그래. 그리고 나 몸에 열이 좀 많아서. 하긴 넌 잘 모를 수도 있겠다. 임신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 몸이 좀 찬 편이더라고. 넌 더 가리고 다녀야겠네. 임신에 좋은 열나는 음식도 좀 챙겨 먹고. 내가 내일 저녁에 따뜻한 음식 좀 해줄까? 대충 이런 말이었는데 늘 저를 걱정한다는 식으로 끝나서 여기서 말을 더 이어갈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곤 했었네요. 그런데 한 2주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기습적으로 방문하게 되면서 저희의 동거는 끝이 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상황을 들은 시어머니가 시누이에게 저희 집에 친구가 산다는 걸 말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가 결혼하고 집들이를 제외하고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던 시누이가 그 말에 바로 출동을 한 거였어요. 시누이는 그때도 역시나 반쯤 헐벗은 제 친구를 위아래로 보더니 입을 열었죠. 사기라고요? 친구 집에 신세 질 수는 있죠. 저도 그 정도는 해줄 수 있고요. 그런데 친구 간에도 예의라는 게 있어요. 지금 수영장 왔어요. 한겨울에 그런 옷을 왜 입어요? 그러자 친구는 제게 했던 말을 똑같이 했습니다. 몸에 열이 많다 어쩐다 하면서요.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시내인은 다시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렇게 열이 많으면 별 고생도 안 할 것 같은데 차라리 밖에 나가서 자요.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했다고 해도 사기는 돈 거의 못 돌려받는다고 하던데. 맞죠? 네, 아무래도 좀 힘들 거라고 하더라고요. 혼자 지내는 게 너무 무섭고. 그럼 더 계획을 세워야죠. 돈 벌겠다고 따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이 집에 있다면서요? 거의 한 달 있었으면 친구로서 충분히 최선을 다해서 도운 거 아닌가? 사람이 적당이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고 보는데. 저는 처음에 그 말을 듣고 시누이에게 뭐라고 하려다가 말았습니다. 이참에 친구가 옷을 좀 갖춰 입는 것만이라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친구는 오히려 제 시누이에게 따지고 들더군요. 그쪽 집도 아니고 내 친구 집인데 시댁 식구가 찾아와서 옷차림 지적하는 건 더 예의 없지 않나? 그리고 나보다 한참 어린 것 같은데 왜 반말을 섞지? 보는 데는 말 끊으면서 반말한 거잖아 지금. 다들 괜찮다는데 왜 자기가 난리야?
이러니까 신혜기랑 가까이 살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오지. 이에 신혜이는 너 잘 걸렸다 라는 특이한 표정을 지으며 픽 웃었습니다. 아이고, 정말로 죄송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가 진심으로 아주 크나큰 잘못을 한 것 같네요. 앞으로는 예의 지키면서 함께 살아보실까요? 새언니의 친구분? 나도 당분간 여기서 살아야겠네. 오빠랑 새언니는 허락해 줄 거죠? 나는 사기도 안 당했고 혼자도 잘 있긴 하지만 꼭 갑자기 여기서 함께 있고 싶어지네요. 신의는 그 말과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저희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 잠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패딩까지 챙겨 입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환기를 시키겠다면서 베란다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기 시작했어요. 집안에 환기가 필요하다면서 심지어 현관문까지 열었습니다. 한겨울의 추위가 온 집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기분이었어요. 나중에는 말을 하는데 입김까지 나왔고요. 눈치가 없던 남편도 험악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방으로 숨어 들어가 버렸고 저는 뒤늦게 신의를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네요. 당연히 친구는 오들오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정도 버티다가 더럽고 치사하다면서 짐을 싸서 나가버리더군요. 신의는 친구가 나간 뒤에 저를 보면서 경고조로 이야기했습니다. 대충 우리 엄마한테 들었어요. 고등학교 친구고 무슨 사기를 당했다고. 그래서 언니는 제가 너무했다고 생각해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친구면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쪽팔린 기색이라도 있었어야 한다고 저는 판단했거든요. 아니면 나갈 계획이라도 있어야죠. 근데 아까 그 여자는 안 그랬어요. 아무리 친구라도 사람 속은 모르는데 적당히 거리 두세요. 아무리 그래도 갈 데가 없는데. 진짜 갈 곳이 없으면 사람이 눈치라는 걸 보는 게 정상이죠. 근데 저 사람은 아니거든요. 자존심까지 다 챙겨서 나갔잖아요. 그냥 두세요. 적당한 거리가 오히려 친구 관계에 좋아요. 저는 신의의 말을 곰곰이 다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친구라고 하더라도 적당한 거리를 둬야 한다는 말은 옳다는 생각을 했네요. 그래서 친구에게도 따로 이야기도 전했고 조금 불쾌해하는 것 같긴 했지만 이해하고 넘어가서 잘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 뒤로는 별 문제 없이 잘 지냈고요. 그러다가 제가 다니는 회사가 바빠지면서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앞서 말했듯이 회사 특성상 바쁘지 않을 때는 정시 퇴근을 하고 일도 거의 하는 동 마는 동 했지만 한번 바빠지기 시작하면 야근에 주말까지 반납해야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락이 되지 않는 날이 많아지자 친구는 예민하게 굴기 시작하더군요. 일부러 제가 피한다는 식으로 서운해하다가 어떤 날에는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친구 관계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눈이 빠질 것 같고 온몸이 땅밑으로 가라앉는 것 같은 극심한 피로에도 친구의 기분을 맞춰주는 건 누구라도 힘들었을 겁니다. 더구나 지방으로 출장까지 잡혀서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였고요. 바로 그 출장을 가던 날 사고가 났죠. 그때가 아마도 화요일이었을 겁니다. 평일이었는데 차가 막혀서 직장인 서울에서 출발해서 도산까지 6시간을 걸려 직원 셋과 함께 내려갔었어요. 내려가는 동안 전화통화를 하겠다는 친구에게 겨우 사정을 말하고 비즈니스 호텔 로비에 도착한 순간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신의였어요. 언니, 그 여자가 언니네 집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뭐요? 누구? 새언니 친구라는 그 여자. 팬티 같은 옷 입고 다니던 그년이요. 일단 저는 침착하게 전화를 끊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고 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자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하지만 둘 다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저는 출장이고 뭐고 눈이 돌아서
바로 차를 몰아 출발했습니다. 그 전부터 누적된 피로와 이미 앞서서 운전을 번갈아가며 했던 탓에 몸은 힘들었지만 정신만은 뚜렷했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느낌이었고 제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속도로 고망으로 향했네요. 문제는 내려서부터였는데 고망에 서울로 갈 예약 좌석이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약 가능한 시간대는 2시간 뒤에 출발하는 저녁 비행기였습니다. 차라리 차로 일산으로 바로 갈까 생각을 하면서도 혹시 몰라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 앞서 예약한 사람들이 늦게 오면서 표가 취소됐고 자리가 나면서 대기자로 있던 제가 비행기에 오를 수 있게 된 겁니다. 회사 동료에게는 아침 일찍 다시 오겠다는 말만 남기고 일단 저는 김포로 향했어요.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택시를 타고 일산으로 갔습니다. 한데 이미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시끄러운 소리가 가득했어요. 신우이가 저희 집 안에 쳐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들어가서 상황을 보니 남편은 곤란한 표정으로 머리를 벅벅 긁고 있었고 제 친구는 씩씩거리면서 헝클어진 머리를 하곤 신우이의 뺨을 친 뒤에 소리를 치고 있었어요. 네가 먼저 때렸으니 난 정당방위야. 너 내가 고소할 거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사람을 때려? 그래서 제가 한 대 맞은 신우이를 감싸듯이 앞으로 나가며 따졌죠. 너 왜 사람을 쳐? 그리고 우리 집에 왜 와 있어? 말도 없이 이런 식으로 방문한 이유가 뭐야? 하, 야, 지금 누구 편들어? 걔가 시댁 사람이라서 감싸는 거야. 걔가 내 머리털을 얼마나 뽑은 줄 알아? 핥힌 상처까지 있고 무릎에 멍도 들었어. 근데도 그년을 감싸고 돌아. 아니면 너 설마 나 의심하는 거야? 너 출장 갔다는 말에 식사라도 챙겨주라고 단순한 호의로 들른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랬다는 게 이상한 거지. 아무리 그래도 선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신세질째 고마워서 그 마음 편한 게 그렇게 잘못이니? 너 의심병이라도 있어. 솔직히 까놓고 내가 뭐가 아쉬워서 너희 남편을 만나. 내 얼굴에 내 몸매에 훨씬 좋은 남자들이 줄을 섰는데. 너 그거 병이야 병. 다짜고짜 들어와서는 사람 머리채를 잡질 않나. 의심 때문에 출장 갔다가 여기까지 돌아오질 않나. 진짜 가관이네 가관이야. 솔직히 그건 친구의 말이 맞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딱히 반박하지 못했고 화가 난 친구는 경찰에 고소할 거라면서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이에 남겨진 신우이는 제게 사과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너무 과하게 행동했던 것 같다면서 자신이 고소권은 알아서 처리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거의 동시에 뭔가 숨기는 것 같은 남편의 표정을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추궁하기 시작했고요. 똑바로 말해. 걔랑 무슨 일 있었지? 무슨 소리야? 남편은 괜히 버럭 성질을 내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의 눈을 보고 다시 말했어요. 연애할 때도 결혼을 결심했을 때도 나 당신 전부 맘에 들진 않았어. 물론 당신도 마찬가지겠지만 우유부단하고 눈치 없게 행동하는 것도 이해할 정도로 당신이 좋았던 딱 한 가지 이유가 솔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야. 근데 지금 상황을 봐. 당신 동생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어. 그런데도 입을 다물겠다는 거야? 아, 진짜 아니라니까.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도 흔들리는 눈을 보는데 딱 감이 왔고 저는 좀 더 부드럽게 설득했죠. 여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이 순간에 내가 뭘 더 원하는지. 당신이 말을 하게 되면 사소한 오해가 생겨서 싸움이 될 수도 있어. 근데 당신이 입을 다물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앞으로는 그런 싸움조차 못하게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냥 진실만 말해줘.
한숨을 푹 쉬던 남편이 머리를 벅벅 긁고는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갑자기 문을 두드려서 확인을 했더니 당신 친구가 왔더라고. 당신이 내 저녁을 부탁하고 갔다고 해서 그러려니 했고, 한 달 정도 여기서 음식해주고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그래서 식사를 하긴 했지. 그리고 말하는 걸 망설이자 신혜희까지 합세해서 남편을 쪼았더니 남편은 그제서야 자세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어디서 맥주까지 사와서 따라주면서 자신의 아이들이 보고 싶다는 둥, 아무래도 재혼한 남자와 또 이혼을 할 것 같다는 둥, 힘들다는 말과 함께 남편의 옆자리로 가서 나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기대고 싶어요. 이럴 때는 혼자라는 게 너무 슬퍼. 은영이한테는 비밀인 거 알죠? 라는 말을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말은 그 뒤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도 그 말을 설명하기 싫었기 때문이라고 했고요. 계속 머뭇거리자 신혜이가 얼른 말하라며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힘들게 입을 열어 말했죠. 내 친구랑은 다르게 난 아이를 12명도 가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했어. 난 그 말에 화들짝 놀라서 일어났고 그 뒤에 빨리 집에 보내려고 피곤해서 좀 자야겠다고 하니까 안방으로 따라 들어오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현관에서 한참 옥신각신하는데 동생이 쳐들어온 거고. 그래서 머리채 잡고 흔들고 난리가 난 거라고. 신혜이는 짐승처럼 입까지 드러내면서 진짜야? 더 없어? 오빠한테 뭔 짓 한 건 아니고? 하며 추궁했습니다. 진짜 아니라고. 이게 다야. 이 말하면 상처받을까봐 말을 못한 거고. 난 떳떳해. 당신은 알잖아. 내가 아이 가지고 싶다고 한 적 있어? 12명은 무슨 미친 거 아니냐고. 내가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소름이 끼쳤는데. 애초에 나한테 애를 낳아준다는 걸로 유혹한다는 게 이상하잖아. 그건 승마장에서 자동차 기름 파는 거랑 똑같은 짓이라니까. 난 억울해. 그렇게 남편은 몇 번이나 억울함을 토로했고 신혜이와 저는 남편이 모자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득 생각이 났어요. 바로 제 친구와 재혼을 했다던 재훈이라는 친구의 남편 말입니다. 친구 말로는 전화도 안 받는다고 하고 크게 싸웠다는 말을 들었지만 혹시나 하고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신호가 가고 2번 만에 바로 받더군요. 상황 설명을 대충 하고 사기에 대해서 묻고 있었는데 재훈 씨의 입에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사실 저도 불륜이었거든요. 근데 저 사실 그 사람 친구의 남편이었어요. 중학교 동창이었다고 하니 모르실 겁니다. 그래도 당한 방식이 비슷해요. 저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가정까지 버렸지만 지금은 정신 차렸고 그 여자 감당이 되지 않아서 헤어졌어요. 벌써 이혼했다고요. 애초에 그 여자 사기당할 사람이 아닙니다. 사기를 쳤다면 모를까. 그럼 집에서 쫓겨났다는 것도 거짓말인가요? 아마도요. 아니다. 그건 사실일지도 몰라요. 예전에 우리가 살던 집은 월세 안 내서 쫓겨났을 거고요. 위자료 소송에 다른 소송도 걸려서 아마 돈도 없을 겁니다. 위자료 소송이요? 네. 저도 걸었지만 아마 상대에서도 걸었을걸요? 뭐라더라? 그 상간녀 소송이요. 그쪽 남편 말고 다른 남자한테도 접근했다가 그렇게 된 모양이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미 제 고향인 두산에서는 그 친구가 꽤 유명했다고 해요. 결혼한 친구들 남편을 빼앗는 것으로 말입니다. 타고난 외모에 몸매가 있으니 별로 어렵지 않게 성공했고 걔 때문에 이혼한 사람도 제가 아는 사람만 둘이었어요.
그 밖에는 더 많았을 거고요. 낳은 아이가 둘 있다는 건 사실이었지만 첫 번째 결혼이 이혼으로 끝난 것은 남편의 외도가 아니라 아이들의 친자검사 때문이었고 그 아이들은 각자의 친부가 키우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네요. 즉, 아이들 모두가 다른 남자의 아이였던 거죠. 그 친구는 지금까지 자기 친구와 그 남편 사이에 허점을 노려 친구들의 남편을 꼬셔왔더군요. 이를테면 아내가 요리를 못하면 일부러 요리를 잘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여자가 뚱뚱하면 날씬하고 관리가 잘 된 몸매를 보여주는 식으로 말이에요. 생각해보니 제 남편에게는 그 모든 걸 다 했던 겁니다. 한 달 동안 요리해주고 짧은 옷을 입고 돌아다녔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되지 않자 임신 이야기까지 했던 거였어요. 제가 임신에만 고민을 털어놨기에 남편이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걸 모르고 그런 거겠지만 말이죠. 어쨌든 그 이야기를 듣고 저와 신우이는 친구에게 합의금을 준다는 식으로 불러내 아주 지근지근 밟아줬습니다. 잘난 머리카락도 한 움큼 뽑았고 뺨도 시원하게 갈겼어요. 친구도 반격하긴 했지만 이미 잠도 못 자서 눈이 돌아버린 저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같이 때리려고 했던 신우이가 말릴 정도로 아주 제대로 응징했고요. 친구는 당연히 악을 썼습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해. 미쳤어? 너도 경찰서 가고 싶어. 입술에 피까지 나고 어금니도 흔들리는 것 같은데. 너 진짜 제대로 신고해줄게. 합의도 없어. 그 물음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그래, 가고 싶어. 가서 한 며칠 쉬다가 오려고. 이왕이면 독방에 가서 잠 좀 자면 좋겠네. 근데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주거침입으로 신고할 거야. 그리고 스토킹에 내 남편한테 성추행한 것까지 다. 증거 있어? 없잖아. 그리고 내가 성추행을 했다고. 난 너희 남편이 했다고 말할 거야. 내 말을 더 믿어주겠지. 나처럼 힘없고 약한 여자가 무슨 성추행을 해. 보통은 그렇지. 근데 증거가 버젓이 있는데 어떡하니? 네 전 남편 재훈 씨도 증언 제대로 해줄 거야. 네가 평생 걸어온 길이 그런 길이라서 좀 더 찾아보면 더 나을걸? 그러니까 어디 한번 해봐. 누가 이길 수 있는지 한번 부딪혀보자고. 그리고 난 실패하면 네 얼굴 유튜브에다 올릴 거야. 명예훼손? 그것도 같이 추가해서 다녀오지 뭐. 미쳤어. 너 이거 협박이야. 그래, 이 더러운 년아. 내 말 협박 맞아. 그니까 똑바로 들어. 네가 앞으로 날 조금이라도 귀찮게 굴거나 내 주변에 또 얼쩡거리면 넌 그대로 성추행에 주거침입까지 걸고 넘어질 줄 알아. 그니까 잘난 초상권 지키려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꺼져서 다신 내 행동 반경에 걸리적거리지 마. 그리고 그거 아니? 네가 언제까지 그 미모 유지할 것 같니? 사실 예쁜 거 하나 믿고 계속 그렇게 살기엔 너도 이미 늙었다. 그래서 엄청 취해. 그러니까 좀 똑바로 살아라. 팔리게 살지 말고. 이후 저는 후다닥 상황을 마무리하고 택시를 타고 아침 첫 비행기로 부산에 가서 일을 마무리해야 했어요. 그 후에 저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출장 간 김에 동창회를 열어 친구들에게 모든 소식을 알렸고요. 그 일이 있고 달라진 게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 처음 알았다는 신우이는 요즘 제게 무척 친절하고 예의 있는 모습도 보인다는 거였습니다. 반은 장난이긴 하지만 그 일로 더 가까워지게 되긴 했고요. 하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변화는 남편에 대한 제 생각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를 가지길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믿기만 했던 남편이라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일로 유혹을 이겨냈다는 것에 점수를 더해 제가 남편에게 조금 더 관대해졌거든요. 거기에 더해 임신에 연연하지도 않게 되었고 말이죠.
그런데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아서 그런지 자연적으로 임신에 성공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나 남편의 인생 자체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아이가 3살인데 아이를 낳으면 돈이 어쩌고 힘들다며 핑계를 대던 남편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딸바보가 되어버렸어요. 한 번은 딸이 유치원에서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했는데 식사까지 거부하고 들어 눕기도 했을 정도네요. 심지어 요즘에는 은근슬쩍 둘째도 낳고 싶다는 식으로 말하기까지 합니다. 아이가 주는 행복이 현실을 뛰어넘었다는 말까지도 했고요. 그러고 보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잘 모르는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타인은 더더욱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친구는 지금쯤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누군가의 행복을 탐내고 있을 거라는 확신은 듭니다. 누구나 결핍이라는 게 있고 그걸 갈구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지만 남한테서 빼앗아서 채우려고 하는 건 일종의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으면 좋겠네요. 물론 저희는 행복할 겁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서로가 채워줄 테니까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